세상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하면 빌 게이츠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빌 게이츠 재산의 1000배나 있는 가문이 있다고 하면 쉽게 믿어지나요? 2008년도 기준 빌 게이츠 재산이 500억 달러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은 어림잡아도 50조 달러라고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6경 원이라는 건데 6경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전세계 인구가 100억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100억 명 모두에게 6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것도 2008년도 기준이고 현재 빌 게이츠 재산이 1237억 달러라는 걸 감안했을 때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은 더 늘어났겠죠. 이런 어벤져스급 부자가 어떻게 부를 축적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을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마이어 암셀 로스차일드라는 양반입니다. 마이어는 1744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태어납니다. 마이어 아빠는 골동품상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던 마이어를 위해 옆에 앉아서 미친듯이 교육을 시켜요. 근데 마이어 아빠가 천연두에 걸려서 일찍 죽네요. 멘붕 제대로 온 마이어는 13살에 오펜하이어 가문 은행 수습생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다고 했잖아요. 은행 수습생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직원이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생이 신한은행 정직원이 된 겁니다. 여튼 은행에서 일하는 동안에 그 어린아이가 인맥의 중요함을 어떻게 알고 돈 많고 빽이 있는 사람들과 친분까지 맺어놉니다. 그 중에는 나중에 마이어의 운명을 바꿔버린 에스토르프 장군이라는 사람도 있었죠. 마이어가 7년 동안 은행에서 일했는데 20살 때 자기 사업하고 싶다고 독일로 와서 마이어 아빠가 하던 고물상을 물려왔습니다. 근데 막상 물려받고 보니 매출이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 좋은 마이어는 우선 개토 안에 환전서를 엽니다. 하지만 이것도 지금으로 치면 월 1000만원 정도 버는 수준이지 절대 지금의 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이 정도만 벌어도 성공한 건데 애초에 목표 자체가 달랐던 거죠. 이에 마이어는 장사는 부자를 상대로 해야 많이 남는다는 유대인의 상술에 따르게 됩니다. 당시 귀족들에겐 옛날 화폐와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이 유행이었는데 마이어의 집안은 대대로 골동품상을 해왔으니 이 분야에선 완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물건도 많았고 심지어 물건까지 잘 구했습니다. 이제 이 물건들을 가지고 어렸을 때 은행에서 일하다가 친분을 맺게 된 에스토르프 장군에게 찾아가서 옛날 화폐하고 구하기 어려운 골동품들을 막 싼 가격에 퍼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에스토르프 장군은 마이어를 이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이용해서 하생 카젤 공국의 비렐룸 왕자에게 접근할 수가 있었죠. 비렐룸 왕자 또한 여타 귀족들처럼 옛날 화폐하고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을 좋아했으니 에스토르프 장군에게 하던 식으로 비렐룸 왕자에게 하니 왕자의 환심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이어가 옛날 화폐와 구하기 어려운 골동품들을 다른 귀족들 다 무시하고 왕자에게만 싼 가격으로 공급해주자 이에 고마움을 느끼며 자기도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는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놓칠 마이어가 아니었으니 왕자에게 왕실의 정식 대리인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정식 대리인이라 하면 명예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나한테 떨어지는 건 없고 단지 명예만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냥 한마디로 궁정과 거래한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주는 거였죠. 비렐룸 왕자 또한 어려운 부탁도 아니니 마이어를 정식 대리인으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마이어는 정식 대리인이 되고 나서 많은 것을 얻습니다. 마이어를 좋게 생각 안 하던 예비장인이 그에게 딸을 내주기도 하였고 당시 마이어가 살던 지역에선 유대인 차별이 극심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도 만들어서 팔아먹고 포도밭도 병작해서 와인 팔아먹는 사업까지 합니다. 지금도 로스차일드가의 와인이 있죠. 이렇게 사업 잘하고 있는 와중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비렐룸 왕자가 하생 카젤 공국의 다음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간 신임을 쌓은 마이어에게 자기 영토의 금융부터 돈 꿔주고 갚는 채무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이어가 얼마나 돈 관리를 잘했냐면 나폴레옹이 유럽을 침공했을 때에도 자기 자식들을 시켜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나폴레옹군 모르게 그간 빌려주었던 비렐룸 9세의 채권을 모두 회수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6.25 전쟁 때 남한 군인이 북한군 진영에 가서 북한 병사에게 야, 너 옛날에 나한테 돈 빌려갔지? 돈 내놔 하고 돈을 받아오는 꼴이에요. 게다가 1806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하생 카젤 공국이 나폴레옹 군에게 먹힌 적이 있었는데 비렐룸 9세가 자기 살겠다고 처가인 덴마크로 피신을 갑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없잖아요. 피난 가는 마당에.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마이어에게 자기 재산 300만 탈레르를 맡기고 피난을 갔었는데 마이어는 이 재산을 그의 정원 한 구석에 파묻고 4만 탈레르 정도 되는 자기 재산을 숨기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마이어 재산까지 숨기면 가뜩이나 비렐룸 9세 돈 많다는 거 알고 어떻게든 돈 찾으려고 혈안이 된 나폴레옹 군에게 밑창까지 탈탈 털렸을 거니깐요. 그냥 이거 먹고 떨어져 한 거죠. 이 일을 계기로 비렐룸 9세는 돈에 관한 일이라면 마이어를 가족처럼 믿고 맡기는 사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돈 관리 겁나 잘하던 마이어는 1800년에 이르러 프랑크푸르트에서 제일 가는 유대인 갑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폴레옹 침공 때 자기 아들들을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게 했다고 했잖아요.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유럽 전역에 있으면 정보 수집도 잘 되고 사업하기도 편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5 아들들을 영향력 있는 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첫째 암셀 로스차일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고, 둘째 살로몬 로스차일드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셋째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영국 런던으로, 넷째 칼 로스차일드는 이탈리아 나폴리로, 다섯째 제임스 로스차일드는 프랑스 파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섯 형제들도 대단한 게 유럽 전체를 커버하는 통신과 마차 수소 정보망을 구축해요. 그리고 그들의 정보망이 기가 막혔습니다. 남들이 닷새 걸리기를 그들은 나으리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터넷이나 전화가 없었으니 비둘기로 서신을 보내거나 사람이 말 타고 직접 정보를 전달했어야 됐거든요. 실제 이 정보망을 이용한 빠른 정보는 엄청난 이득으로 연결되죠. 예를 들면 1805년 12월에 나폴레옹이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에게 대승했다는 소식을 먼저 한 형제들은 각국에서 오스트리아 채권과 주식을 내다 팔아요. 그리고 패전 소식이 전해져 가격이 폭락하면 다시 사들이죠. 이러한 정보전에 맞들인 형제들은 공매도도 꺼리낌 없이 합니다. 여기서 공매도란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주식을 빌려다 판 다음 가격이 떨어진 이후 싼 주식을 사서 되갚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럽의 돈들을 쓸어 담기 시작하다가 지금의 로스차일드가를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이선은 로스차일드 셋째 아들로 제일 비상했다고 합니다. 1815년 워털루 전쟁이 일어납니다. 웰링턴 장군이 이끄는 영국군과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이 한판 크게 뜨는 전쟁이었는데, 이것은 또한 수많은 투자자가 거액을 놓고 벌이는 도박의 대상이기도 하죠. 영국이 패할 경우 영국제 가격은 떡락할 것이고 승리하면 떡상할 것이기 때문이죠. 1815년 6월 19일 새벽에 로스차일드가의 정보 전달원이 런던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네이선은 직접 부두까지 나와 맞아줍니다. 그리고 급히 서신을 읽고 즉시 런던의 주식거래소로 가서 영국 국채를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수십만 달러어치의 영국 국채가 맹렬한 기세로 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영국 국채 가격은 떡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주식시장 안에서는 워털루 전쟁에서 영국군이 프랑스군에게 패배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죠. 실제로 얼마 전에 들려오던 소식이 영국군이 털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루머가 돌기 시작하자 너도나도 영국 국채를 내다 팔기 시작하더니 몇 시간도 안 돼서 영국 국채 액면가의 5%도 안 되는 휴지 조각으로 변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지 조각이 된 영국 국채를 로스차일드가는 조용히 다시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나폴레옹이 8시간의 전투 끝에 병력의 3분의 1을 잃고 대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무려 하루가 지난 뒤에나 승전보가 도착한 것이죠. 국채 가격은 다시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네이선은 그 하루 동안 20배나 되는 차익을 챙겼고 영국 국채의 최고의 채권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잉글랜드 은행의 실권을 장악하고 화폐 발행과 금 가격을 포함한 중요한 결정권은 로스차일드 가문의 수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제 영국인들은 그동안 정부에 내던 세금을 로스차일드가에 내는 꼴입니다. 당시 영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했는데 영국 정부는 화폐 발행 권한이 없어서 로스차일드가의 소유의 잉글랜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연 8% 이자를 내게 됩니다. 지금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이 6경 원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로스차일드가의 재산은 기준 연 8%씩 계산했을 때 2008년도 기준 6경 원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로스차일드가가 어떻게 부를 이루었는지 알아보았는데 문득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어벤져스급 부자가 어떻게 세상에 노출이 안 되었을까? 이유는 마이어가 죽기 전에 남긴 유서에 있습니다. 마이어의 유언장을 보면 첫 번째, 가문은행의 요직은 반드시 가문 내부에서 맡아야 한다. 두 번째, 사촌끼리 결혼함으로써 재산의 외부 유출을 막아라. 이 규정은 초기에는 지켜졌으나 나중에 완화되어 다른 유대인 은행 지방과의 결혼까지 확대되었다고 하네요. 세 번째, 재산 상황을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라. 네 번째, 재산 상속 시 변호사를 개입시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장자가 우두머리다. 가족이 만장일치로 동의할 경우에만 차남을 후계자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유서 내용 위반자는 재산 상속권 일체를 박탈한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러니 안 지킬래 안 지킬 수가 없겠죠. 이 때문에 오늘날까지 구체적인 로스차일드가의 자산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